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네 번째 과목입니다. 색채 디자인 제작 파트죠. 자,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색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파트예요. 특히 여자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낯설어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색채라는 것, 우리 물체 색과 그 다음에 빛의 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관리 파트에서 우리 물체 색에 관련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색료, 색료. 그래서 안료와 염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빛의 색에 관련해서 이제 배워야 할 부분은 조명과 그 다음에 디지털 색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조명에 대해서는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죠. 자, 오늘은 디지털 색채인데, 자, 여기서는 이것만 잘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색이라는 게 뭐가 문제죠? 내가 감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색을 똑같이 보더라도 두 사람이 같이 보면 똑같이 보고 똑같은 감각을 갖는다 했었습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왜 무엇을 한다 그랬죠? 표준을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디지털 색채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이 디지털 우리가 색료 혼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 그 소재에 대해서 배웠죠. 종이나 플라스틱, 금속 이런 그런 물리적인 물체를 통해서 색을 표현하지만 이 디지털 색채는 실제로 이렇게 색들이 만져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떠한 장치,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모니터겠죠. 모니터 또는 프린터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장치라고 하면 좋은데 그걸 우리는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디바이스가 장치고 장치가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디바이스가 되게 많아요, 안 많아요? 되게 많죠. 그러면 그 디바이스들마다 색을 재현하고 표현하는 방식들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카메라에 있는 사진을 모니터로 보고 모니터에 있는 이미지를 프린트를 하겠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찍었던 내가 눈으로 봤던 그 이미지와 컬러가 그대로 재현이 되냐 이거죠.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색채에서도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본 그대로 찍고 디지털이라는 그 장치들을 통과했을 때 이제 실제로 재현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의 뭘 줄이는 것이다? 오차와 오류를 줄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처럼 전문적으로 색을 다루거나 사진 작가라든가 이런 영상 쪽에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오늘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좀 그런 부분에서 생소한 단어들이랑 뭐 그런 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색채니까 기본적으로 디지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디지털이라는 말은 0과 1이라는 수치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러니까 0과 1로 계산하는 것이에요. 그게 디지털이에요. 아셨죠? 우리 인간들은 계산할 때 십진법을 쓰죠. 십진법. 그죠? 0부터 10까지 해서 계산하잖아요. 근데 얘는 0과 1, 뭐 이진법이라고 하겠죠. 이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0과 1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지털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디바이스는 뭐예요? 컴퓨터죠. 컴퓨터. 물론 컴퓨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 이런 그 디지털 방식.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디지털이라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어떤 0과 1 수치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날로그는 뭐냐? 자, 아날로그는 기본적으로 디지털은요, 이렇게 연속적인 신호가 아니에요. 약간 계단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반면에 아날로그는 끊이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이어져서 어떤 그 물리량, 전압이나 어떤 파형 등을 그것의 값을 표현한 방식입니다. 네.
계산 방식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뭐예요? 컬러죠. 컬러니까 디지털로 색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음악도 마찬가지. 우리 대부분 지금 우리 디지털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날로그식 음악을 듣는 그 과거의 음악이랑 디지털의 차이, 우린 잘 모르지만 이 음악에 대해서 관심 많은 전문가들은 이 디지털 음악은 약간 좀 이렇게 좀 딱딱하다는 느낌, 좀 끊긴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반대로 아날로그 음악은 상당히 부드럽고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있고 아날로그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도 보면은 음악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복사한다 그러죠. 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복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게 되면 음질이나 또는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반면에 이 디지털은 어떻습니까? 수치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복사를 하게 되면 이 물리적인 어떤 그 전압이나 파형의 에너지가 아니라 디지털 이 수치 값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 그 화질이나 이런 음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방식이 바로 디지털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외에도 제가 예전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꼭 그거를 해야 되나?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하는 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디지털 색채를 표현할 때는 바로 0과 1 가지고, 물론 0과 1을 가지고 색채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도 표현하고 모든 게 다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0과 1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1비트라고 표시를 합니다. 1비트. 1비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0과 1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정과 흰색으로만 표시를 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색채는 기본적으로 우리 장치, 근데 우리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표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예전에 나오지 않았던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을 떠나서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비트를 통해서 이 비트 우리 이 0과 1이라는 걸 통해서 색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 색의 컬러의 그 수를 표현하게 되는데 2비트다라는 것은 계산 방식은 2의 n승입니다. 그래서 2의 2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의 2승이면은 뭐예요? 몇 컬러죠? 4컬러죠. 이때까지는요, 그게 안 돼요. 첫 번째는 그 중간 톤의 음영이 있죠? 음영. 회색. 음영 자체를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요때는, 그죠? 그런데 이때부터 어쨌든 색을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에서 봤을 때는 에이, 뭐야? 그러겠지만 이 당시로 보면 상당히 어때요?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되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하여튼 요때 2의 2승은 4컬러인데 CGA 그래픽 카드라는 게 뭐냐면 아주 초창기 그래픽 카드인데 자, 우리 그래픽 카드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교재에도 그래픽 카드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과 맥락을 잡아주는 거니까 강의를 듣고 교재를 보면서 찾아보세요. 자, 쉽게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컴퓨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의 내가 명령하는 것들은 다 컴퓨터 안에서는 컴퓨터에서 자기들이 쓰는 언어로 바뀌어요. 그걸 데이터라고 그러죠. 데이터. 컴퓨터 언어인 데이터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보여지려면 모니터 상에 이 언어가 모니터로 표시가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쓰는 언어로 표현이 되면은 제가 알아먹습니까? 우리 매트릭스에 보면은 그 영화에 001, 02, 00000000 해가지고 보면 막 그렇게 표시된 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수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로 표현된 것이 화면에 보여주면 돼요? 안 되죠.
그 수가 그래픽으로 또는 이런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변하도록 해주는, 그래픽으로 변하게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배우겠지만 메인보드 안에 그래픽 카드를 넣어놓으면 우리 모니터에서 본체 뒤에다가 꼽는 부분이 있죠. 고기 꽂는 게 바로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처음 이 CGA 방식이 나온 건데, 이 CGA는 그 IBM에서 최초로 만든 그때 그 그래픽입니다. 그리고 EGA는 좀 더 발전된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컬러수를 더 조율하죠. 이건 진짜 옛날 생각하면 정말 진짜 말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계속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VGA, 뭐 SVGA, 그 다음 지금 뭐 GPU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발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래픽 카드는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되게 뭐 화질이라고 하죠. 근데 화질이라는 것은 다양한 것들을 포함을 해요. 우리 보면은 해상도라고 하죠. 해상도라는 것은 1인치 안에 픽셀의 수가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픽셀들이 촘촘하게 표현하는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해상도고요. 또 디멘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멘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로 세로 안에 그 픽셀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트, 깊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의 픽셀, 이 점이, 표현할 수 있는 3개 단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8비트, 이게 바로 그 비트 깊이입니다. 그 다음 컬러 모델이라고 교재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 RGB 모드냐, CMYK 모드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 지금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외에도 명암비라 그래서 밝고 어두움을 표현한 그런 것이고, 샤프니스라고 해서 이렇게 샤프니스면 이렇게 선명한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계가 아주 또렷한 정도, 뭐 말하면 채도 같은 느낌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노이즈, 얼마나 깨끗한가. 그 다음 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간 정도의 밝기를 조절해주는, 톤 해주는 그 감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질이라고 그래요. 얼만큼 선명하고 잘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화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로 그 화질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도 저렴한 것은 저렴한데 비싼 거는 정말 많이 비쌉니다. 몇 천만 원씩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AI라고 해서 우리 GPU 뭐 그래픽 카드 뭐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 있어서 막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건 시험과도 관련이 없고, 또 얘기를 하면 그래픽 카드에 대한 좀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서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비트는 2의 8승을 나타냅니다. 8비트는 2의 8승인데, 인덱스 컬러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인덱스 컬러와 관련된 비트는 8비트. 이렇게 아셨죠? 또 16비트는 2의 16승입니다. 그래서 최대 65,000 칼라를 어떻게 해요? 구현할 수 있는 색입니다. 그래서 하이 컬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4비트는 2의 24승입니다. 1677만, 대략 1600만 칼라 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트루 컬러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거 물어보는 요거랑, 그 다음에 2의 24승은 몇만 컬러인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이렇게밖에 요 정도만 출제를 하죠. 여기서 더 이제 우리가 선생님 예전에는 이제 더 미시적으로 배웠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8비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지털 색채를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합니까? R, G, B. 요 세 가지 우리 3원색으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거를 보잖아요. 멀리서 보면 어떤 이미지와 색들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RGB 이렇게 점으로 쫙 조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면 점인데 멀리서 보면 걔네들이 서로 혼합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와 색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RGB마다 비트 이 색의 개수를 따로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따로 합니다. 이게 이제 미시적인, 시험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8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8비트는 3비트, 2비트 이런 식으로 색을 비트를 이렇게 다르게, 8비트는 이렇게, 그 다음에 16비트 같은 경우는 5비트, 6비트, 5비트, 6비트, 5비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트를 다르게 해가지고 구현을 합니다. 그런데 24승은 8비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8비트, 8비트, 8비트.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요거 두 개는 뭐 그냥 근데 요건 이렇게 8비트씩 표현합니다. 그래서 24비트 같은 경우는 RGB를 RGB를 24비트 8비트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컬러가 몇 개죠? 그래서 256 컬러, 256 컬러, 256 컬러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또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색광 혼합은 합치면 합칠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밝아진다 그랬죠. 이걸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합니다. 256, 256, 256. 그러면 이건 무슨 색이 되겠습니까? 네, 흰색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0, 0, 0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네, 이거는 그쵸. 검은색이 되겠죠. 자, 수치를 가지고 표시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2, 5, 5, 0,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 그러면 자, 우리 저기 CMYK 배웠었죠? 이렇게. 자, 교재 보시면 나와요. 요거 뒷부분의 교재를 보시면 표기가 됩니다. R, G, B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C, M, 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R이 255니까 뭐가 됐습니까? 당연히 R이겠죠. 그죠? 근데 표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56이죠. 256, 256 이렇게. 그러면은 R과 G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R과 B. 그러면 R과 B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M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요거를 실험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256이라는 것이 그 색이 들어갔다고 보시고 R이면 R, 얘랑 얘가 나오면 얘와 얘 사이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왔다는 거.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 안 하니까 좀 재미가 없는데 하여튼 예전에는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으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비트라고 해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2비트가 있는데 32비트는 2의 32승이 아니고요. 이거는 24비트 있잖아요. 24비트에다가 뭘 넣은 거냐면 투명도라고 합니다. 투명도. 그래서 이걸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 그래서 기본적으로 32비트도 어때요? 컬러 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투명한 것까지 구현이 가능하게 한 것을 우리는 32비트. 그래서 혹시 이거 나오면 제가 나온 적 없지만 여기까지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제가 설명할 게 많은데 참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자, 디지털 색채도 마찬가지 0과 1로 색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0과 1을 우리는 1비트라고 하고 1비트는 검정색과 흰색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2의 n승입니다. 그래서 2비트는 2의 2승, 4비트는 4승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랑 시험 문제는 뭐예요? 2의 24승이 몇 개냐? 그럼 이걸 1677이라는 거 외우시면 좋겠죠. 근데 하여튼 1600만 컬러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컬러가 뭐냐? 8비트. 하이 컬러가 뭐냐? 16비트. 그 다음에 트루 컬러가 뭐냐? 24비트.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 8비트는 RGB를 다 8비트로 해가지고 256, 256, 256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배웠던 RGB와 CMYK로 해서 어떤 색이 구현되는지 요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심플하다. 예전에는 정말 이거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 많거든요. 재밌습니다. 근데 시험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디지털 색채하기 전에 해상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해상도라는 것은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이 있느냐. 자, 우리가 모니터 아까 얘기했지만 모니터 보게 되면 다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으로 표시되는데 그 점을 뭐라고 하느냐?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이 있냐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안에 점의 그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픽셀 per inch라는 단위를 씁니다. 픽셀 per inch. 그래서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해상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입니다. 밀도. 얼만큼 촘촘하게 있는가. 이것도 물론 화질이라고 그랬죠. 화질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지만 해상도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또 화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해상도가 높으면 화질도
좀 좋을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가로 150개가 있고 세로 150개가 있다. 그러면 얘랑 요 안에 그러니까 150 ppi, 예를 들어서 우리 포토샵 여러분 하실 줄 아십니까? 처음에 작업할 때 해상도 맞히잖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72, 뭐 150, 300 이상 인쇄할 때. 그러면은 1인치 안에 300 그러니까 300개, 150이 아니고요. 가로 150, 세로 150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150, 세로 150 곱하기 하면은 대략 22,500개 정도 이렇게 점이 있다. 밀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 얼마나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 게 해상도다. 이것도 종종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색채 체계. 체계. 예. 표색계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색의 표준을 정하는 체계. 마찬가지로 디지털에서도 이 색채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배웠습니까? 현색계와 혼색계 배웠고, 그쵸? 현색계에서는 먼셀, 오스트바트, NCS, PCCS, DIN, RAL. 그 다음 혼색계에서는 CI에서 만든 XYZ, LAB, LUV, LCH. 다 기억나십니까? 이 말 했는데도 뭔 소리야? 그리고 침 흘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에서는 이러한 색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비슷해요. 우리 비슷하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라는 것은 하드웨어라는 게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는 하나의 도구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조선생 우리 가족들이 아빠 뭐해? 컴퓨터로 그림 그려요. 컴퓨터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틀렸다 그랬죠. 저는 컴퓨터가 도구인 것입니다. 자, 컴퓨터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때요? 같이 놀았죠. 막 뛰어놀고 막 이랬는데 이젠 컴퓨터로 놀아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이 되는 것이고요. 예전엔 사람들이 손으로 그림을 그린 것을 뭘로 해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이 되는 거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 뭐 게임을 할 땐 게임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소위 설치를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그렇죠. 포토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꼭 포토샵을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 그래픽에서는 뭐 여전히 최고의 강자죠. 요즘에는 AI까지 돼가지고 정말 시대가 이제 포토샵을 못해도 되는 시대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발전됐지만 결국에는 군인들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의무병도 총 쏠 수 있어야 되고 수류탄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컴퓨터 그래픽을 기본적으로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제는 AI니까 그거는 이제 전문 디자이너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하는 거지만 이제 디자이너인 여러분들은 하여튼 최소한 기본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 포토샵 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룰 줄 있어야 돼요. 그 외에 이제 여러분이 더 배우고 싶은 분야에서 프리미어나 에펙이라든가 인쇄 쪽에선 쿼크 익스프레스, 인디자인 이렇게 배워 나가는데 최소한의 일러스트랑 포토샵을 어떻게 해요? 꼭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일러스트랑 포토샵도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해놓은 거 있어서 이제 새로 다시 또 최신 버전으로 할 예정인데 어쨌든 포토샵을 사용할 줄 아시면 되는데 포토샵에 가시면 이 모드라 그래서 이 모드들이 나와요. 바로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체계입니다. 아셨죠? 모두 다 기본적으로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디지털화된 색체계는 이거로 사용합니다. 자, LAB 우리 배웠었죠? L은 뭐예요? L은 명도 나타내는 거다 했었고, 그지? A는 뭐예요? 에어플레인은 뭐예요? 에어플레인 뭐라고 했습니까? 에어플레인은 빨라. 기억나세요? 빨라. 빌딩은 높아라고 배웠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 들어가 보면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모드를 딱 선택하잖아요. 그럼 실제 컬러를 선택할 때 다 모드가 이렇게 LAB 모드로 바뀌어서 거기서 컬러를 선택해서 쓸 수 있게끔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능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대표적인 모드는 RGB와 CMYK 모드를 우리가 사용을 하죠. 자, RGB 모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웹상, 모니터상에서 구현되는 그런 작업일 때는 RGB 모드를 사용하고요. CMYK 모드는 보통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해요? 출력하거나 인쇄하거나 할 때 표현하는 그러한 실제 출력 모드입니다. 출력 모드. 자, 그러면 우리가
XYZ, YXY 배울 때 우리 색도도라는 거 배웠었죠. 그죠? 우리 말구평 모양의 색도도. 그 말구평 모양에 있는 것은 우리 눈으로 인지하는 모든 색들을 그 공간 안에 표현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색역이라고 하거든요. 색역, 또 색영역이라고 합니다.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RGB의 색 영역, 색역과 CMYK 색역 중에 누가 더 넓을까요? 더 많을까요? 빛의 색일까요? 물체 색일까요? 맞습니다. RGB 모드가 색역이 더 넓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내가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고 출력을 했을 때 내가 모니터에서는 표현이 가능한 어떤 색이 실제 인쇄할 때는 표현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을 재현할 수 없는 색일 때는 탁하고 어둡게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작업을 할 때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RGB 모드로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고 내가 인쇄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그땐 CMYK 모드 그나마 CMYK 모드로 해놓으면 그래도 어때요? 재미난 게 똑같은 작업물의 컴퓨터를 같은 회사의 모니터 또는 다른 회사의 모니터로 놓고 출력을 하잖아요? 다르게 나옵니다. 선생님 책도 보면은 작년에 제대로 나왔던 색이 올해 색이 잘못 나온 것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작업해야 하는 상황에 그 상황에 모드를 맞춰놓고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어떻다 오류가 덜 생깁니다. 자, 그런데 RGB 모드는 표현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포토샵 상에서 모든 기능이 다 먹힙니다. 근데 CMYK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 기능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RGB로 작업했다가 출력하기 전에 뭐로 바꿔요? CMYK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색오차가 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LAB 모드를 걸쳐가게 되면 얘가 어때요? 그 색오차를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은 뭐예요? 흑백 모드죠. 흑백 모드. 흑백의 상태로 작업을 할 때 그레이스케일. 물론 이걸 작업해서 회색으로 바꿀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처음부터 회색의 작업에 관련했다면 그레이스케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맵 모드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검은색과 흰색, 1비트죠.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표현합니다. 얘는 차이 뭡니까, 선생님? 그레이스케일은요, 중간 단계, 회색이 표현이 가능한데 비트맵 모드는 회색이 없어요. 그냥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표현하는 모드다. 자, 듀톤 모드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모드, 흑백 이미지에다가 잉크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흑백인데 어떤 컬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톤, 듀톤, 트리톤, 쿼드톤, 그래서 1중, 2중, 단일, 2중, 3중, 4중 이런 걸 포토샵에 가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흑백에 그 색이 적용이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어떠냐 그러면 듀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감성적인, 인쇄시 좀 감성적인 부분이 좀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줄 때 쓰는데 뭐 거의 쓰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인덱스 모드는 전략형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형 색체계. 그래서 웹이나 게임, 그래픽 같은 거 작업할 때. 그래서 용량을 좀 적게 작업하면서도 이 색을 유지할 목표일 때는 인덱스. 그래서 보통 우리 그 GIF라는 그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이 보통 인덱스 모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GIF를 가져와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작업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모드가 인덱스 모드라고 해서 인덱스 모드도 마찬가지 RGB처럼 100% 작업이 안 되고요. 색 표현수가 우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56 컬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RGB로 바꾸거나 해야 작업이 되는데 여하튼 GIF 같은 애들. 그다음 HSB는 우리 뭐예요? 색상이고요, 채도고 명도죠. 우리 HSB 우리 배웠었죠? LAB HSB. 그래서 이 색상을 이제 각도로 놓는다 했었죠. 빨강을 각도로 해서 90도, 180도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면 공부 열심히 하신 거고 안 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HSB 모드에서
HSL 교재 나와요. HSV, HSB, HSL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명도를 조절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예전에 얘기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어려워요? 아니죠. 자,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어떤 표현하는 포토샵을 생각합시다. 그 일러스트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프로그램들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러스트 같은 거의 주 목적, 물론 일러스트의 기능이 많이 좋아져서 사진도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지만 실제 그 본 작업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할 작업이 있으면 뭐 클립 스튜디오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만화나 이런 그 미술 같은 그림을 그릴 목적으로 나왔어요. 아주 좋아요. 좀 달라. 근데 포토샵과는 느낌이 포토샵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러스트는 그림, 포토샵은 뭐를 목적? 사진입니다. 사진과 관련된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인디자인이나 쿼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인쇄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작은 글씨들이 있거든요. 아주 조금 글씨들 같은 거는 포토샵이나 이런 것은 이 픽셀로 하다 보니까 깨지거나 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쇄를 목적으로 할 때는 이제 그 프로그램. 그리고 뭐 영상 관련해서는 뭐 프리미어, 그 다음에 뭐 효과를 주면은 에펙 같은 프로그램, 이런 걸 쓰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 영상 관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뭐 AI에 관련해서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이 쓰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벡터 이미지와 비트맵 이미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벡터는 선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비트맵은 점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벡터는 주로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되는 이미지, 얘는 사진을 작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벡터는 뭐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침을 벡터 이렇게. 비트맵은 비트박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맵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점으로 표현하다 보니 이렇게 뭐가 생기느냐, 선을 긋게 돼도 층계가 생깁니다. 이 층계 생기는 현상을 aliasing이라고 합니다. aliasing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층과 층 사이에 이렇게 층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와 얘 사이에 이렇게 중간 톤을 놓고 또 놓고 해가지고 여기를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주는 방식을 안티-엘리어싱이라고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계산해서 이걸 채워놓는 것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보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보관법도 시험에 넣는데, 비트맵, 그러니까 엘리어싱, 안티-엘리어싱이라는 것은 층계지는 현상, 층계 사이에 그 중간 톤들을 넣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드는 걸 안티-엘리어싱. 그런데 요 안에 어떤 애들을 채워 놓을지를 계산하는 것을 보관법. 그러니까 보관법을 통해서 안티-엘리어싱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관법은 안티-엘리어싱이라는 아니지만 보관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안티-엘리어싱에 사용되는 하나의 계산법이다. 뭐는 보관법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이미지는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많이 쓰는 거, 그 다음 프리핸드, 코렐드로우. 근데 코렐드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거의 안 써요. 옛날에 쓰던 건데 일러스트랑 포토샵 다 가능해요. 근데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얘는 이제 거의 도태된 것 같고, 우리 도면 그리는 캐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프리핸드도 많이 안 씁니다만 하여튼 이런 애들이 벡터고, 비트맵은 우리가 아는 이제 점으로 표현하는 포토샵이죠. 페인트 프로샵도 요즘에는 거의 안 쓰지만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구분된다는 건데, 예전에는 시험에 좀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해는 하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저장 방식인데, 자, 우리가 이제 실제 종이에다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종이 자체가 이제 하나의 그냥 저장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돌려보거나 할 수 있는데, 디바이스, 우리 장치죠, 장치에서 작업을 하고 컴퓨터 전원을 끄면 딱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와,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자동으로 중간에 컨트롤 S 저장을 자꾸 하지만 과거에는 너무 그런 실수가 있어서 엄청나게 일을 하는데 몰두하다가 예전 컴퓨터도 많이 좀 멈췄었거든요. 용량이 좀 큰 작업을 하다가 와, 진짜 울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 방식은 그 어떤 색의 정보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손실 여부, 뭐 투명성, 그 다음에 뭐 출력, 목적,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서 자기들의 방식의 저장 방식을 만든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 때는 IBM 컴퓨터랑 맥킨토시 컴퓨터, 특히 이제 선생님 처음 컴퓨터 할 때는 디자인 할 때는 97년 뭐 이렇게 90년대 초반에는 맥킨토시로 대부분이 디자인을 했었죠.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맥킨토시가 이 그래픽이나 이런 뭐 그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인터페이스, 이런 윈도우 체계가 지금에 사용하는 윈도우보다 더 빨랐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맥보다 훨씬 더 발전돼 있었죠. 지금도 뭐 맥이 좀 더 좋긴 하는데 IBM도 이제 못지않게 맥 못지않게 많은 부분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맥이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맥을 써도 상관이 없지만 이제는 뭐 IBM도 충분히 뭐 작업하는데 뭐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도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왜 맥에서 IBM으로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빼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장하는 방식이 그래서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포토샵에서의 저장 방식을 자기들 그 따로 만들고 또 막 그 회사마다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전에는 IBM에서 포토샵에서 저장했던 거를 맥킨토시로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호환이라 그러죠. 호환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맥은 맥만 써야 되고 IBM은 IBM만 쓰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저장 방식들을 만들고 야, 우리 이런 저장 방식들을 이렇게 호환할 수 있게 좀 하자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부분 IBM과 맥이 호환이 되고 있고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서로 호환이 되고 있고 이런 이제 그런 시대를 되고 있는데 포토샵에서 저장할 때 이렇게 밑에 저장 방식을 탁 누르면 엄청 많은 저장 방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거기 있는 거를 우리가 뭐 다 쓸 일은 없지만 주로 쓰는 저장 방식이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할 때 첫 번째 손실 압축 방식이라는 게 있고 비손실 압축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손실 압축 뭐냐면은 JPG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에 그런 해상도나 화질이나 용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목적 얘기했었죠. 예, 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JPG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용량이 작습니다. 용량이 작아요. 예, 그러면은 용량이 적은 것이 어디에 필요한가? 자,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이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그죠? 근데 선생님 초창기 때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는 그때는 인터넷 속도가 되게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하나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라서 테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웹상에 올려야 됐었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진 이미지를 통으로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덩덩덩덩덩덩 전송되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라서 하면 하나씩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죠. 근데 지금 그게 합니까? 안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자르는 것도 하나의 작업이었어요. 되게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의 통으로 그냥 넣어도 뭐 순식간에 가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용량이 적으면서 웹상에서 잘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저장 방식이 바로 JPG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JPG는 손실입니까? 무손실입니까? 이건 손실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손실 압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토샵 JPG 저장할 때 보면은 압축 정도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7, 8, 90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압축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만큼 해상도도 떨어지게 되죠. 용량은 작지만 화질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손실 압축 방식이랍니다. 무손실은 뭐냐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PNG, GIF, 그 다음에 TIFF 얘네 세 개가 무손실입니다. 무손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각각마다 이제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냥 왜 다르게 만들어? 똑같이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러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목적, 사진을 작업할 목적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저장 방식도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자주 쓰는 것들이 이제 얘네들이란 얘기죠. 자, EPS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일단은 EPS는요 기본적으로 출판 인쇄.
출판 인쇄용이다.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있죠. 그 책도 출판 인쇄입니다. 그러면 그 인쇄된 것들이 다 저장될 때 예전에는 EPS로 저장을 했어야 합니다. 자, EPS로 저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인쇄판이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볼록판, 평판, 오목판, 그라비아, 공판 배웠었죠. 그 판을 만드는데 평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인쇄할 땐 CMYK라는 네 가지의 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들을 가지고 C판에 잉크를 묻혀서 통과시키고 M판 이렇게 하면서 인쇄가 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판을 만들려면 분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EPS가 뭐가 돼요? 분판이 됐었습니다. 분판. 그래서 EPS는 출판 인쇄용으로 사용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전자출판이라고 해서 뭘 사용합니까? 이 PDF를 사용합니다. 전자출판.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EPS는 이게 또 장점은 뭐냐면 벡터도 구현이 되고 비트맵도 저장이 돼서 구현이 되는 그런 사용성이 있어요. 그러나 얘는 기본적으로 출판 인쇄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뭘 목적으로 한다? 웹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손실이라는 것은 얘처럼 어떻게 해요? 용량이 우리가 저장할 때 용량을 줄이더라도 어떻다? 화질이 많이 깨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GIF 아까 우리 얘기했었는데 인덱스 컬러라고. 자, GIF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얘도 웹상에 올라가는데 웹상에서 우리 GIF 애니메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동작 반복하는 그런 거.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또는 우리가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때 여기에 사람을 놓고 요 주변을 투명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JPG 저장하면 여기는 흰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 투명함이 표시가 되는 게 요 GIF가 이 투명함이 표시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투명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GIF 같은 경우는 용량이 아주 낮아요. 실제 우리 얘기했던 256 칼라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PNG라는 게 있습니다. PNG도 마찬가지로 웹상의 사용을 목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JPG가 가지고 있는 단점, 무손실입니다. 용량은 적어져도 어때요? 화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투명함을 표현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저장 방식입니다. JPG를 많이 여전히 쓰기도 하지만 PNG도 많이 씁니다. 근데 PNG의 문제점은 호환성입니다. 호환성. 그래서 윈도우 몇 이하에서는 구현이 안 돼요. 물론 지금은 윈도우 11까지 나왔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과거에는 그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IFF라는 것은요, 얘는, 거의 내가 어떤 작업을 해서 찍은 사진이 있다,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거의 이미지 손상이 없는, 고품질 저장 포맷입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품질 자체가, 어떻게 하지 않게,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고품질로. 왜냐면은 용량이 큰, 예를 들어서 포토샵의 원본 파일이죠. 레이아웃이 나눠져서 저장이 되는 PSD 파일 이런 것들 용량이 크거든요. 예. 근데 TIFF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도 낮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저장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손상이 없는 고품질 저장 포맷이 TIFF다. 그 다음에 PDF는요. 전자출판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전자출판도 있지만 문서입니다. 문서. 웹상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표준처럼 사용을 합니다. 이 표준으로 지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PDF의 장점은 뭐냐면 전자출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예전처럼 물리적인 분판을 하지 않아요. 실제로 판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지 않고요. 실제 바로 출력하듯이 그렇게 바로 인쇄를 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장 방식을 우리가 PDF를 많이 합니다. 근데 PDF는요, 두 가지가 가능해요. 손실, 무손실 다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저장할 때 내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저장할지를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예를 들어서 제가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때 무슨 고딕체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파일을 다른 컴퓨터로 갔는데 그 컴퓨터에는 고딕
서체가 없으면 내 서체가 망가집니다. 바뀌어요. 예. 그런데 PDF는요, 그 PDF 자체에 임베딩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임베딩?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폰트까지도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컴퓨터에 가든 폰트 자체가 깨지지 않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요즘에는 전자출판용으로 저장 방식, 또 문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RAW는요, 이거는 고품질 그 무압축 원본 저장. 우리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럴 때 그 촬영할 때 이렇게 사진 저장 방식이 바로 RAW. 그냥 원본 자체. 그냥 압축이고 뭐고 그냥 그 있는 그 원본 자체로 저장하는 아주 그 고비트 이미지의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작가들이 촬영을 할 때 RA 사진 고품질의 사진을 촬영할 때 많이 쓰는 저장 방식이다. 그래서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어떤 회사의 저장 방식들도 많은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요즘에 뭐 많이 사장돼서 요 정도 시험에서도 여기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사용되는가 뭐 이런 것들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디지털로 구현되는 색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디바이스라고 하죠. 그죠? 디바이스가 뭡니까? 장치죠, 장치. 우리 디지털 색채는 디바이스, 그죠? 장치를 통해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 장치에 대한, 물론 디지털 장치들이 뭐 컴퓨터만 있는 건 아니라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뭐다?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 대한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컴퓨터는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뭐예요? 장치 그 물리적인 형태 모양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모니터가 있고, 그 다음 옆에 이제 우리 컴퓨터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뭐가 있습니까? 키보드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마우스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라든가, 게임에서 뭐 롤게임이라든가, 뭐 스타크래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나누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컴퓨터는 어떠한 장치들이 있냐 그러면 연산 제어 장치, 기억 장치,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산 제어라는 것은 자, CPU라는 게 있습니다. CPU, 인간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CPU는 처리 속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옛날에 286, 386, 486, 586, 펜티엄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아시나요? 잘 모르죠. 지금은 뭐 CPU 만드는 회사가 뭐 인텔이 주로 만들었는데 뭐 요즘에 AMD도 만들고 하는데 여하튼 인간의 뇌에 그 연산을 하고 제어하는 그런 걸 하는 장치가 CPU다. 이렇게 아십시오.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예, 근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어 할까봐. 근데 막 말하고 싶어요, 막. 예. 자, 기억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와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는 램이 있고 롬이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 장치라는 게 기억시키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조 기억 장치라는 것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HDD, SDD, USB, 외장 하드, 뭐 CD도 있고 DVD 요즘에 잘 안 쓰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보조 기억 장치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파일이나 문서, 뭐 이미지, 프로그램 같은 작업했던 것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바로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는 그렇게 뭐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파일이나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CPU와 관련된 기억 장치입니다. CPU, 이 하드웨어가 구동하게 하는 이게 구동하는데 필요한 애들이 바로 램과 롬이에요. 그래서 램과 롬은 어디에 있냐면은 메인보드라는 데 있거든요. 메인보드가 뭐냐면 이 본체 안에 가면 이렇게 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판이 있는데 이 네모난 판을 메인보드라고 하기도 하고 마더보드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마더보드 메인보드에다가 우리 말하는 CPU를 여기다 이렇게 꽂고 여기다가 램을 꽂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꽂고 그럼 그래픽 카드 요 뒷면에 모니터랑 연결해서 가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하는 걸 조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조립을 배우고 싶어서 알려달라는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조립이라는 게 내가 납땜을 하고 막 이러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장치들을 가져와서 그냥 조립만 하는 것이었죠. 예, 요 정도만 할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기억 장치는 메인보드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해서 얘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뭐만 가능하다고요? 읽기만 가능하고 램은 쓰고 읽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컴퓨터를 이제 우리 사용하고 끄잖아요. 그러면 얘는 기억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램은요, 휘발성이에요. 내가 작업을 하고 나면 그 기억된 것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램은요, 작업을 위한 기억 장치, 그러니까 포토샵이니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동할 때 필요한 기억 장치고요. 롬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시동할 때, 킬 때 사용되는 그런 기억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요 정도만 할게요. 예, 더 이상 얘기하면 힘듭니다. 자, 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는 램과 롬이 있다. 램은 휘발성이다. 기억하지 못한다. 얘는 기억한다. 그리고 얘는 읽기, read, 읽는다. only 메모리를 읽을 수밖에 없다. 램은 쓰고 읽기가 가능하다.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램을 참 잘 만들어요. 여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려고 그러네. 자, 삼성 하이닉스가 이 비하인드 램을 참 잘 만듭니다. D램이라 그래서 여기까지. 난 너무 얘기하고 싶어. 제가 말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힘들어할까봐. 저번 우리 촬영한 거 저도 봤더니 다 도움이 되긴 하는데 좀 잡소리가 많더라고요. 자, 보조 기억 차지는 우리가 이미지 작업했던 것들을 저장하는 방식을 HDD나 SSD, USB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장치는 말 그대로 컴퓨터 안에 정보, 데이터를 넣는 거죠.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얘네들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죠.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있는 건 아날로그라고 할 수 있겠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입력 장치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입력 장치는 아날로그의 어떤 신호를 디지털화된 정보로 바꿔서 이렇게 넣어주는 역할을 하죠. 스캐너 아시죠? 키보드, 마우스, 터치 스크린은 화면 직접 누르는 거. 태블릿이나 디지타이저는 실제 이렇게 우리 그림 그릴 때 쓰는 펜 있죠, 펜. 예. 디지타이저나 팸플릿 같은 건 아닌데 얘는 이제 좌표에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이 개념으로 얘가 나온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모션 캡처라는 거 우리 몸에다가 센서를 달고 움직이면 그대로 디지털화된 형태가 움직이죠? 모션 캡처.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3D 스캐너라는 건 어떤 형태를 두고 이렇게 돌아서 찍으면 그 형태가 그대로 디지털 형태로 찍히는 그런 것들. 말 그대로 컴퓨터 안에 데이터 디지털화 시키는 것을 얘기하고요. 출력 장치는 말 그대로 뭐예요? 바깥으로 이제 빼내는 거겠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모니터겠죠. 프린터. 플로터는 프린터인데 좀 큰 모니터를 프린터를 얘기하고요. 버처 워크벤치, 필름 레코더. 버처 워크벤치는 가상의 그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가상으로 보여주는 공간 있잖아요.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안경이라 그러나요? 그거 이렇게 끼면 가상으로 보여주는 작업대가 보여지게 하는 그런 거고요. 필름 레코더가 아니라 레코더. 자꾸 오타가 죄송합니다. 레코더 필름에다가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필름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출력을 하는 그러한 것을 필름 레코더. 이거 어렵나요?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색과 관련된 거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모니터에 대한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다음 중 출력 장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좀 어렵게 더 미시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입력장치나 출력장치가 있는데, 특히 입력장치에서는 이런 그 스캐너니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빛이죠, 빛을 통해서 우리 망막에 색이 들어와서 우리 망막에서 RGB를 어떻게 저측해서 인식하듯이, 이런 뭐 디지털 캠코더나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 여기에 렌즈가 있죠. 그럼 일로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빛을 잡는 인간의 망막과 같은 게 뭐예요? 이 이미지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 센서. 이거를 우리는 CCD라고 하는데, 이 CCD는 뭐냐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뭐예요?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기 신호로 바꾸면 이 전기 신호가 디지털화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전화 결합 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나 스캐너 이런 애들이 이 CCD가 달려요. 이거 CCD에 대한 시험 문제 좀 자주 출제돼요. 빛이 오면 그 빛을 감지해서 그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래서 전화 결합 소자다. CCD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래픽 카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앞에서 교재 나오는 거 보면, 자, 그 그래픽 카드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최대 해상도 및 재생주기, 표현 가능한 색채, 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뭐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그거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왔고, 하여튼 그래픽 카드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장치에서 또 마찬가지 프린터 인쇄할 때 또 뭐가 나오냐, 우리 FM 스크리닝이라는 게 교재 보면 FM 뭐라고요? 스크리닝이 있습니다.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많아, 그죠? FM 스크리닝. 자, 이것은 뭐냐면 출력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이건 품질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진이 출력해 나올 때 좀 더 이 품질을 더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FM 스크리닝입니다. 하프톤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하프톤은 뭐냐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실제 화면에서 표현되는 건 픽셀이라고 했었고, 픽셀 퍼 인치죠. 근데 인쇄될 때는 인쇄점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도트라고 합니다. 도트 또는 닷 그럽니다. 그 도트들을 이용해서 점을 찍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인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책을 한번 또 현미경으로 딱 보죠. 신기하게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CMY라는 세 가지 색과 검은색 이렇게 가지고 막 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보면 다 점이에요. 멀리서 보면 우리 점묘법 있죠? 우리 점묘법처럼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N 스크린이라는 그 하프톤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프톤은 뭐냐면 그 점들을 가지고 어떻게 중간 정도의 톤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하프톤을 이용해서 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AM 스크리닝이 있고 FM 스크리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FM 스크리닝인데, 그 점들을 균일하게 놓고 점의 크기를 조절해서 조정하는 것을 AM 스크리닝이라고 합니다. 점의 크기를 이렇게 컸다 작았다 하는 것이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F 스크리닝은 그냥 불규칙하게 뿌리는 거예요. AM은 뭐예요? 규칙적으로 크게. 스크리닝은 점의 크기는 그대로 놓고 불규칙하게 배열을 하고 뿌리는 형식으로 해서 표현한다. 그게 FM 스크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FM 스크린은 상당히 눈에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아주 그 자연스러운 느낌이 잘 나타난다. 근데 그 AM 스크리닝의 문제는 모아레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무늬 같은 이렇게 착시가 일어나요. 그런 형상을 모아레라고 합니다. 컬러에서는 출제가 한 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시각에서 출제된다. 이게 헷갈리네요. 하여튼 모아레는 AM 스크린이라고 해서 점들을 도트를 크게 함으로 인해서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다 보면 걔네의 규칙성 때문에 어떠한 물결무늬나 이런 줄무늬 같은 그런 것들이 착시가 일어나는데 그걸 모아레라고 한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부분 됐고,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모니터죠, 모니터. 그럼 우리 모니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증나죠?
선생님도 좀 힘드네요. 이제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가 뒷부분으로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나가죠. 우리 15강까지죠. 오늘 13강이니까 이제 2강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좀 오늘 좀 힘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좀 저도 힘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내봅시다. 자, 모니터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CRT가 있고 LCD가 있고 LED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CRT는 우리 지금은 그냥 거의 쓰지 않지만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생긴 모니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던 이렇게 뒤에 탁 튀어나와 있던 모니터 아시죠? 이렇게 생긴 모니터예요. 여기에 그 전자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총. 이 전자총에서 기본적으로 빛을 쏴요. 여기다가 전자를 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액정에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 형광물질을 막 때리면은 그 때릴 때 빛이 나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 전자총 또는 전자빔으로 직접 그리는 방식을 우리는 CRT. 그래서 요거 하나를 우리 음급성간 또 브라운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브라운관 TV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거의 쓰긴 하진 않지만 이거의 장단점을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얘는 응답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실제 그래픽 작업에 상당히 적합했었고요. 과거 LCD 모니터가 나왔을 때에 비해서는 CRT가 훨씬 더 작업하기가 좋죠. 근데 이제 단점은 부피가 커요. 무겁습니다. 그리고 눈이 좀 쉽게 어때요? 피곤해지죠. 그리고 전력을 좀 많이 소모한 거고 또 뭐 장고장은 거의 없었다는 것도 하나의 그 장점이고 이 글씨나 이런 것들이 뭉개지지 않고 또 다양한 해상도 표현이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자, 하여튼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고요. 자, 그럼 LCD 모니터는 뭐냐? LCD 모니터에는 반드시 백라이트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백라이트 뭐라고요? 백라이트가 뭐냐면 앞에 액정 뒤에 백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백라이트가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라이트의 빛이 액정을 닿을 때 이 액정에서 빛을 통과시키거나 맞거나 하면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LCD는 이 자체로 빛을 낼 수 없이 후광, 요 백라이트가 필요하다라는 거,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그래서 이 백라이트의 종류에 따라서 CCFL, EFL, FL이라는 요 3가지, 요게 LCD입니다. 요게. 그런데 여기에 LED라는 그 발광 다이오드를 배웠었죠. 빛을 내는 반도체가 있다 했었죠. 요 빛을 내는 애가 LED로 바뀌면 그게 LED입니다. 그러니까 LED는 LCD 방식인데 백라이트가 뭐로 바뀐 거예요? LED예요. 그렇다고 해서 뒤에 막 촘촘하게 다 LED는 아니고 뭐 주변에 있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LED 같은 경우는 백라이트가 LED인 LC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모니터는 3가지. CRT, 브라운관, 전자총으로 쏴서 형광물질 때려서 직접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LCD는 백라이트가 있고 백라이트 종류 CCFL, EFL, FFL 요 3가지고 그 뒤에 LED 발광 다이오드가 있으면 그건 LED 모니터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도 나오지만 요즘에 좀 자주 나오는 게 바로 OLED입니다. 뭐라고요? OLED. 그러면 여기서 O라는 것은 보시면 organic이라 그래요. 이것은 유기물이라는 뜻입니다. 유기물, organic. 그래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는 자체가 빛을 발해요. 그러니까 요 뒤에 백라이트 없어 되는 거예요. 요 자체 액정 자체가 빛을 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OLED라는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접는 건 아니고, 이렇게 구부리거나 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즘에 우리 그렇게 핸드폰도 접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OLED, 이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LCD보다도 훨씬 더 화질도 좋고, 음영도 표현이 가능한데도 얇으면서도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발광을 하고, 그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는 그런 신물질에 의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두께도 얇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부리거나 휠 수도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죠. 요렇게만 아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모니터가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CRT, LCD, LED 정도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다가 OLED가 나오더니 이제 그 모니터에 관련한 이런 뭐 모니터 감마 맞추기, 색온도 맞추기 이런 게 나오는데, 자, 모니터 자체가 기본적으로 화질이라고 하죠. 화질이 좋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뭘 주로 맞추냐면 감마 값과 색온도, 그 다음에 색공간이라 그러죠. 색공간 우리 이제 배울 건데, 좀 이따 배울 건데, 그 색공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이해할 때 캘리그라피라 그래서 우리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캘리그라피가 아니죠. 캘리그라피는 저기 붓글씨 같은 거죠. 사실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어떤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참 큰일 났어요. 자,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거 할 때 하는 건데, 모니터를 구입을 하게 되면 모니터마다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그 모니터의 감마 값이라든가 색온도, 색공간 이런 것들이 그냥 그 회사마다 정해져서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감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뭐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중간 정도의 그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고 어둡고가 아니라 이 중간 톤을 조절하는 기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간 톤, 회색 같은 거겠죠, 그죠? 감마 값은 기본적으로 수치가 높으면 있잖아요. 어둡습니다. 수치가 높으면. 그리고 수치가 낮으면 좀 밝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 되는 게 뭐냐 그러면 2.2입니다. 2.2. 감마값 2.2가 가장 자연스러운 그 정도고, 뭐 예를 들어서 2.6 이상 높아지면 약간 어둡게 나오고요. 감마값이 뭐 1.8 이러면 좀 밝게 나옵니다. 그래서 감마는 뭐냐 그러면은 모니터의 중간 톤, 회색을 조절하는 기능을 모니터 감마라고 하고, 수치가 높으면 어둡고 수치가 낮으면 밝고, 그리고 기본적인 중간값은 2.2다. 그래서 실제 모니터 감마값이 IBM PC는 2.2, 맥켄토시는 1.9로 처음에 출시가 된다고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요즘에는 알기로는 맥켄토시도 2.2로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시험 문제에서는 2.2, 맥켄토시는 1.9. IBM이 뭐고 맥켄토시가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IBM은 빌 게이츠가 만든 거,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들이 대부분 IBM이고, 맥켄토시 있죠? 맥켄토시 컴퓨터. 스티븐 잡스가 만든 회사에서 만든 게 바로 뭐 애플사에서 만든 게 맥입니다. 예, 그것도 모를까봐 좀 얘기해 주는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그 2.2, 1.9로 맞춰오고, 좀 색온도 우리 배웠었죠? 모니터의 색온도. 색온도가 올라가면 파란색. 그 다음에 낮으면 붉은색이죠. 그래서 파랗거나 붉지 않은 중간 정도, 우리 D65. 그죠? 그게 대략 6000 켈빈이죠. 6500과 그 다음에 9300 켈빈으로 조절할 수 있게 나오는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가장 중간 정도 되는 흰색도 아니죠. 파란색도 아닌 빨간색도 아닌 D65. 그러니까 6500 켈빈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또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 광색역 모니터라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것도 그냥 쉬워요. 모니터인데, 넓은 색역이 뭐예요? 색의 영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도 이 색을, 색영은 뭐예요? 표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 이 모니터 자체가 색을 많이 표현할수록 어떻게 해요? 광색역이겠죠. 그죠? 자, 우리 이거 이제 순서대로 보는데, 이거 우리 색도도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요 전체의 말구평 모양이 뭐라고요? 인간이 지각하는 모든 색체계가 이 안에 다 들어간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REC 709라고 되어 있는 요 안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 안에 있는 이 색들 가지고만 구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요 REC 709는 요쪽에 있는 색들이 구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 관련한 색들은 요 근접해 있는 가장 근접한 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색상도 많이 차이가 있겠고, 그쵸?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REC709는 이런 것들도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의 색 영역인데, REC709는요, 우리 HD TV라고 있어요. 그죠? SD, HD, 우리 지금 그 HD, SD, UHD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HDTV에 맞춰 만든 국제 표준 색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sRGB는 뭐냐? 그거보다 더 넓은 색 영역을 갖는 겁니다. sRGB는요, 1996년에 MS,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랑 HB, 우리 프린터기 만드는 휴렛 패커스죠. 그래서 이거 8비트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색 공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본용 모니터에 사용되던 색 공간이고요. 얘는요, 우리 인간들이 지각할 수 있는 색의 33.3% 정도를 구현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sRGB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색 영역이 어때요? 얘보다는 좀 크지만 얘도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광색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광색역 모니터는요, 어도비 RGB 이상부터를 우리는 광색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광색역 모니터가 아닌 것은, 광색역이 아닌 것은, 그러면 얘네가 아닌 것이겠죠. 자, 어도비는 어도비사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 만든 건데, 자, 어도비사에서 만든 포토샵이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진을 작업하는 데 필요한 색 영역이고, DCI P3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용되는 색의 그 표현 공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REC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BT2020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것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고 그래서 ITU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4K나 8K 있죠? 이런 거, 영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위에서 만들어진 애들입니다. 이건 4K나 8K 같은, 그래서 색 영역이 어때요? 되게 넓죠. 그러나 이건 실제 아직까지는 구현을 4K는 하고 있는데 8K는 이제 발전해 가는데 곧 나오겠죠. 그죠? 그럼 프로포토 RGB는 이거 코닥사에서, 코닥은 사진이죠. 사진 편집, 고해상도의 사진을 편집할 사진용으로 제작된 그런 색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쪽 초록과 청록 요쪽의 색들이 많이 손실된다고 하거든요. 왜 그래요? 색 공간이 이쪽이 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색을 구현할 때 이 부분이 좀 많이 손실된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광색역 모니터는 이렇게 색역 자체가 넓은 걸 이야기하고 이런 목표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끝났나? 아니요,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니터의 해상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HD, FHD, 그 다음 UHD 이런 거 들어보셨죠? HD, FHD, UHD.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선생님 예전에 TV 모니터가요, 어떤 비율이었냐면 4대 3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4대 3. 그래서 과거의 TV들 보면 실제 유튜브에 보면 이거 잘려서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도 기억나네요. HD로 바뀐다고. 이때는 이제 SD라고 합니다. SD. 그러다 HD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처음에는 어색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게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화장을 그렇게 잘 하지 않아도 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과거 막 연예인들, 가수들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면은 동네 무슨 마을 잔치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고 나온 거 보시죠? 근데 그때는 그게 어색하지 않았었어요. 왜? 잘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서 얼굴에 점까지 보이다 보니까 이제 더 발전하게 된 건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은 이 HD부터는 16대 9의 비율을 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중간 단계에서 16에 10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16대 9.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FHD 같은 거에 해상도 보시면 FHD는 1920에 108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로가 1920개. 자, 화소는 뭐냐? 하나의 픽셀 얘기했었죠. 픽셀. 그거를 화소라고 하고,
이 안에 있는 애들을 화소수라고 합니다. 얼마큼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그래서 화소수는 뭐예요? 일시백, 천만, 십만, 백만, 천, 2천만 개 이상의 이런 화소, 픽셀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해상도가 좋아지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것은 유튜브에 가시면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거기에 720, 1080, 그다음 2160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360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질을 거기서 그 해상도를 선택하면 좀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는 이 4K까지 그죠? 4K까지 표기가 되고 있고 8K도 찍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 정도로 정말 시대가 발전됐습니다. 그런데 이 4K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이렇게 화소가 많고 하기 때문에 용량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실제 컴퓨터의 사양도 좋아야 되고, 편집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컴퓨터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4K로 하려다가, 여기서 멈추고, 뭐, FHD까지만 해도 뭐, 강의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FHD. 예전에는 HD로 했었고요. 그 앞에서 SD는 안 했었습니다. 했었구나. 옛날에 SD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SD, HD, FHD까지 선생님 이제 발전했고, 상황 봐서 이제 4K까지 가려고 하면 그때는 좀 얼굴도 많이 고치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자, 또 하나, 720p, 720i. 이렇게 뒤에 PI가 있는데, 이거는 주사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그 화면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순차 주사 방식은 그냥 순서대로 쭉 주사하는 것이고, 비월 주사 방식, I는 반을 주사하고 또 반을 주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P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0p. 이거는 카메라에다가 찍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F는 이제 풀이라는 거예요. 풀 HD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기 WQHD는 요 앞에 HD를 4개를 놔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UHD는 왜 4K냐 그러면 FHD 있잖아요. 걔를 4개를 FHD로 놓은 거예요. 자, QHD는 뭡니까? 이 4K를 4K를 놓은 거죠. 그러니 얼마나 화질이 선명하고 또 화질이 선명해지겠죠. 밀도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용량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8K로도 지금 작업이 가능한데 컴퓨터 사양이 엄청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도 그렇고 중간에 막 멈추고 막 이러죠. 근데 뭐 지금 4K가 3년 전만 해도 강의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곧 4K도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3년 후에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4K는 이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8K도 이제 그렇게 되는 날이 곧 오겠죠. 자, 요것 관련해서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어려운 디지털 색채 조절, 요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내용인데요. 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바이스 장치는 뭐가 있습니까? 입력 장치, 그죠? 그 다음에 출력 장치,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진을 찍을 때, 그 다음에 그 사진 이미지를 모니터로 볼 때, 자, 사진 모니터를 또 뭐 할 때? 출력할 때. 얘네들이 표현하는 그 방식이 다르죠. 사진 찍을 때는 이미지 센서에 따라서 달라지고, 모니터는 뭐 RGB나 이런 모드로 달라지고, 또 출력할 때는 CMYK 모드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색 공간이라고 했었죠. 다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찍었을 때 것이 모니터에서도 바뀔 수 있고, 모니터에서 보인 것이 어디에서도 출력할 때도 어떨 수 있어요? 다르게 출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히 뭐 빨간색이 파란색, 노란색이 나올 일은 없지만, 뭐 일반적으로 게임이나 하고, 뭐 이렇게 검색하고 이런 뭐 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전문적인 사진을 촬영하거나 고가의 영상 촬영하는 전문가들에게는 그 부분도 최대한 뭘 줄여야 돼요? 오차를 줄여야 한다. 오류를 줄여야 한다.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죠? 색이라는 것이 다양한 조건에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캘리브레이션.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하는데,
이것도 약간 전문성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 사진 작가들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런 거구나 하고 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전체의 어떤 그 표준 상태를 맞추는 작업이에요. 색을 일관성 있게 해주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모니터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또 뭐가 모니터만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요. 뭐도 있냐면은 그 카메라 캘리브레이션도 있습니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그 다음에 또 스캐너 캘리브레이션도 있습니다. 스캐너를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죠. 그리고 프린터도 뭐 할 수 있어요? 프린터도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니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모니터를 처음에 구매를 하잖아요. 그럼 LG 모니터를 이제 샀어요. 그러면 LG 모니터에는 작업을 할 때 이 모니터의 감마는 그때 작업 당시에 감마는 얼마, 색온도 값은 얼마, 밝기는 얼마, 뭐 색 공간은 무엇이다 라는 그것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프로파일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프로파일. 잘 기억하세요. 프로파일. 그런데 ICC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ICC는 그 디바이스 프로파일 국제 산업 표준에 맞는 그 국제 디바이스 장치 프로파일이라고 그래요. 장치의 프로파일을 규정하는 국제 기구예요. 그래서 프로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필. 여러분 어디 취업할 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내놓는 프로필이에요. 우리 인덱스 컬러라고 해서 예전에 생료들을 해놨던 그 표시 방법처럼 그러한 모니터의 프로필을 해서 이제 뭐 처음에 팔 때 우리 모니터는 이런 프로파일로 만들어졌습니다라는 그것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를 보면 다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측색기도 중간에 화이트 밸런스라는 걸 맞춰야 된다고 했죠. 쓰다 보면은 그 기준이 좀 바뀌어요. 그리고 모니터도 마찬가지 이렇게 운반하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실제 출시되었던 그 표준 맞춰놓은 거와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모니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나는 분명히 이렇게 모니터에서 보고 작업을 했는데 출력을 하거나 하다 보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이트 밸런스 잡듯이 모니터도 그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시됐을 때가 아니라 내가 작업할 때의 그 표준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 그걸 잡아주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캘리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은 그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 분광 측색기 같은 것처럼 컬러미터라고 그래서 색도계라는 게 있어요.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니터를 켜놓고 모니터 앞에다가 기계를 딱 대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색기처럼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감마가 얼마고 색온도가 얼마고 밝기가 얼마고 색 공간이 얼마인데 하고 이제 실제 출시됐던 거와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마는 얼마를 교정해라, 색온도는 얼마를 교정해라, 밝기는 얼마를 교정하는 차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가 본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모니터에 그 값을 놓죠. 그리고 다시 측정을 해봐요. 그럼 또 오차가 있으면 또 맞춥니다. 값을 줘봐요. 또 뭐예요? 오차가 생기겠죠? 예. 그러면은 그걸 쫙 맞춰서 이제 그 값이 딱 나올 때까지 맞춥니다. 그것을 거기까지 맞춰서 그 값을 저장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게 뭐예요? 프로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프로파일이 되는 거죠. 그 모니터의 프로파일. 그래서 저장할 때, 프로파일 저장할 때 우리 교재도 나오는데 PC는 .icc, 맥킨토시는 .icm. 우리 사진은 뭐예요? 조영우 .jpg. 뒤에 이렇게 점하고 그 저장 방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로파일도 저장할 때 PC 우리 그 IBM은 뭐로 합니까? 점하고 ICC. 그래서 이제 뭐 조용호 모니터 .ICC. 그 다음에 맥킨토시는 ICM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된 그 파일을 우리 윈도우 OS 있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죠. 운영 체제 안에다가 그것을 넣으면 그때부터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ICC 프로파일을 저장하는 그 저장된 상태
그 상태를 우리 디바이스 특성화라고 합니다. 그 ICC 프로파일을 생성해내는 게 디바이스 특성화라 그래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래서 디바이스 특성화는 입력 장치를 특성화하는 거죠. 그러면 입력 ICC 프로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치 특성화, 그러면 모니터 프로파일이 지금 얘기했던 걸 만들어지는 거고, 출력 장치 특성화하면 출력 ICC 프로파일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라는 것은 이 ICC 프로파일로 만들어주는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CMS 엔진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니터의 그 윈도우에 딱 들어가게 되면 윈도우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색 영역 매핑이라는 것과 렌더링 인덴트라는 그것을 해요. 지가 알아서. 그러면 자동으로 맞춰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캘리브레이션만 하면 됩니다. 캘리브레이션. 그러면 자동으로 그 오차를 윈도우 그 컴퓨터가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모니터를 사면 그 모니터 자체의 감마, 색온도, 밝기, 색 공간들이 출시 당시의 자기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동하거나 뭐하거나 하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감마가 2.2라고 했었잖아요. 색온도는 6,500 켈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안 맞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되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지금 맞도록 조정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데 모니터만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스캐너, 프린터 이런 것들을 다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우리 컬러 미터라는 색도계를 놓고 걔를 갖고 측정을 하면 그 값을 가지고 교정하고 그 교정하는 그 과정을 뭐예요? 디바이스 특성화를 하고 그 값이 나온 걸 저장을 해서 뭐가 나와요? 프로파일이 형성이 되잖아요. 거기까지 나오게 하는 걸 디바이스 특성화라고 하고 나온 그 값을 이제 컴퓨터 윈도우 운영체제에 장입을 하면 이 컴퓨터 자체가 기본적인 색 영역 매핑이라든가 그 다음에 렌더링 인덴트라는 것을 해서 자동으로 조절을 해준다. 아셨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내가 그 저장된 ICC 프로파일대로 이제 출력이 되거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는 거 뭐만 하면 돼요?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요 ICC 프로파일까지 저장하는 거, 저장하고 입력하는 것까지만 하시면 되겠고, 요 뒷부분은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색 영역 매핑과 그 다음에 렌더링 인덴트라는 걸 자동으로 해주고요. 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했던 그 과정 전체를 뭐라 그래요? CMS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CMS. 그 Calibration, 프로파일, 디바이스 특성화를 하고 ICC 프로파일.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 속에 넣어서 그 컴퓨터 안에서 이제 CMS 엔진이 작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매핑을 하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맞춰주는 것. 그 전체 일정을 뭐라고 한다? CMS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ICC 프로파일이라는 건 뭐라고요? ICC에서 규정한 프로필입니다. 프로필. 그래서 제품마다 출시할 때마다 자체의 그 기준이 되는 프로파일이 있고 그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내가 나에 맞는 ICC 프로파일을 생성하게 하는 것이 디바이드 특성화다라는 것이고요. 아셨죠? 그리고 나왔던 그 값을 윈도우나 이런 데다가 다시 넣어주면 뭐가 됩니까? 그것이 바로 CMS 엔진이다. 그것이 돌아서 컬러 영역 매핑과 렌더링 인덴트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장입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컬러 체커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컬러 체커. 얘를 이용해야 되고요. 얘는 뭐예요? 색도계라 그랬죠. 컬러 미터라는 걸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밑에 보면 IT8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스캐너 있죠? 스캐너. 예. 스캐너. 보시면은 스캐너 또는 이 스캐너 얘는 IT 8이라는 차트
차트가 있습니다. 그 차트, 스캐너 이 차트를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맞히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 프린터 같은 거는 프린트를 해가지고 분광 광도계를 배웠죠? 우리 분광 광도계, 그 분광 색채계 있죠? 걔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니터에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들을 하는 방식은 다 다르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전문적인 부분인데 저도 사실 요 다른 것들은 대충 알지 정확한 건 잘 몰라요. 요거 모니터에 관련해서는 유튜브를 보고 좀 이해를 했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강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하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캘리브레이션 요 개념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 영역 매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색 영역이 뭐였어? 아까 이렇게 영역이 다 다르다고 했었죠. 그죠? sRGB랑 또 뭐 어도비 RGB 다르잖아요. 그래서 입력 장치의 색 영역과 프린터의 색 영역이 뭐가 생겨요? 그 영역 차가 생기겠죠. 그러면 걔네 둘이를 가지고 딱 갖다 놓은 다음에 압축을 하거나 주변에 애들을 겹치거나 해가지고 최대한 비슷한 색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는 그런 그것을 우리는 색 영역 매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카메라 스캐너 관계, 모니터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때 그거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압축 방식, 색 영역 매핑에는 압축 방식과 클리핑 방식이 있어요. 압축은 말 그대로 압축해서 맞추는 거고, 클리핑은 자르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색의 그런 오차, 영역을 최대한 줄여서 차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특성화는 뭐예요? ICC 프로파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디바이스 특성화라고 합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ICC 프로파일을 만들 때의 그 과정을 디바이스 특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컬러 어피어런스라는 게 뭡니까? 차이죠, 차이. 사람들마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그 사람들이 보는 어떤 것을 볼 때 서로 다르게 보는. 그래서 조건 등색이라든가 뭐 메타메리즘, 조건 등색 메타메리즘 그런 차이 있잖아요. 예, 그런 차이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 예측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주변색, 광원, 조도 뭐 이런 거 있죠. 삼속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이에요.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얼만큼의 그러한 차이가 날 건지를 계산해주는 그러한 그 장치입니다. 계산을 해서 예측을 해주는 그런 모델이에요. 얼만큼의 오차가 발생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수치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장치가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바이스 동속 색체계가 있는데 이걸 알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립 색체계라는 게 있고 종속 색체계. 이건 뭐냐면 디바이스 장치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디바이스에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장치가 바뀌면 바뀐다는 얘기예요. 종속, 그러니까 장치가 바뀌면 색체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색들이 달라진다는 얘기고, 독립 색체계라는 것은 장치가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색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체계 우리 배웠죠. 종속이라는 것은 뭐 RGB라든가 교재에 나와 있죠. CMYK라든가 그 다음에 뭐 HSB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얘네들은 똑같은 컴퓨터인데도 RGB인데도 달라요. 요런 식의 색체계들은 컴퓨터가 바뀌면 다르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속된다. 디바이스에 종속된다. 이해되시죠? 반면에 장치가 바뀌어도 조금은 바뀌지만 거의 바뀌지 않는 게 바로 LAV 이거예요. HSB 이런 거. HS가 아니라 XYZ 이런 것들이죠. 왜 그래요? 얘네들은 수치로 표현하잖아요. 수치로. 얘들은 뭐예요? 우리가 색깔 보고 느끼는 감정이고
얘는 수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로 가다 보니까 어떠한 장치라도 바뀌더라도 이렇게 색오차들이 크지 않는 그것을 우린 독립 색체계, 디바이스에 독립해 있고 디바이스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RGB나 CMYK 같은 애들이 종속 색체계다. 독립은 LAB나 XYZ 이런 애들이 거시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색변이 지수 렌더링 인덴트라는 게 있는데 렌더링 인덴트는 실제로 출력을 할 때 이제 그 어떤 색들을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네 가지 교재 나오죠. 상대 색도, 절대 색도, 채도 인덴트, 지각도 인덴트인데 포토샵에서도 조절이 되지만 자동으로도 잡아주는데 상대 색도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표현이 되는 색들은 그대로 출력을 해줘요. 이제 실제로 출력할 때 재현이 되는 색들은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데 출력이 되지 않는, 재현이 되지 않는 색은 가장 가까운 색, 그 색에 가장 가까운 색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유채색은. 그리고 흰색 같은 경우는 그냥 출력 장치에 있는 흰색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절대색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색을 비교하고 교정하는 용인데 우리가 어떤 입력을 했던 색이 있죠. 그거를 절대값으로 해서 그대로 그냥 인쇄를 하고 또 흰색도 변하지 않게 뭐 종이색이면 종이색까지 그대로 인쇄를 하는 그런 걸 절대색도 인덴트. 채도는 말 그대로 선명함이 우선이고 정확하진 않아도 눈에만 띄면 되는 그러한 인덴트. 지각적 인덴트는 아주 자연스러움이 우선이에요.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덴트.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인덴트입니다. 자동으로도 되고 조율도 되지만 얘기했듯이 프로파일을 넣으면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색변이 지수라는 것은 어피어런스 메타메리즘 결과를 이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 지수예요, 지수. 표현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색변이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PCS라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 캘리브레이션 할 때 찍고 교정하고, 찍고 교정할 때 그 교정하는 것을 우리는 PCS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교정하는 그 과정을 PCS. 그리고, 그러면 그 특성화는 뭡니까? 디바이스 특성화는 그 ICC 프로파일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것을 전반적인 걸 특성화라고 하고, 조율하는 그것을 PCS라고 합니다. 자, 거기까지. 그 다음 이제 새로 나온 게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나왔죠. 이것도 이제 새로 원래는 나오지 않았던 건데 이제 시험에 새로 추가한데, 화이트 밸런스는 이제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제 일단은 어떤 조명 아래서, 예를 들어서 백열등 아래서 종이를 보면 우리는 흰색으로 인지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노란색을 인지하지만 색순응이 일어나면서 그냥 종이는 흰색으로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노란색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햇빛 아래 가도 똑같이 흰색으로 보이죠. 우리 눈은 그렇게 순응을 하지만 카메라로 찍잖아요. 근데 카메라는 우리처럼 순응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노랗게 찍혀요. 그러면 흰색인데 노랗게 찍혔다는 건 뭐예요? 색온도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 쪽을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쪽으로. 파라면 붉은색. 그래서 우리 그 색온도에서 빨간 쪽과 파란 쪽의 중간 정도가 흰색이잖아요. 파랗지도 빨갛지도 않은 그 상황을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이 노란 상황이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계속 그 화이트 밸런스의 그 색감으로 찍히게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예, 그게 바로 화이트 밸런스다. 이게 시험 문제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왜냐하면은 처음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 디지털 색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힘드시죠? 네, 이제 우리 정말 힘든 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자인 보호법이라 그래서 이제 디자인 보호법 관련한 것이랑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이제 실제 작성하는 방법. 요게 이제 새로 된 부분이에요. 그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뭐 도장을 뭐 각인 뭐 이런 거 배우면 되겠고 마지막에는 우리 그 색채 품질 관리라 그래가지고 KS 있죠? KS 그 표준에 관련해서 공부하시면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잘 들으시고 따라오셨다면 거의 합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마 선생님 강의만 듣고 끝낸 게 아니겠죠? 강의 듣고 이론서 한 파트 끝나면 중간에 연습 문제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까지 따라왔다면 거의 합격이라고 봐도 됩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바보 같아서 멍청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안 해서입니다. 요행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행을 해서 붙어도 그건 그 사람에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 듣고 이론서 암기하고 중간 연습 문제 풀고 그리고 다 끝나면 기출 문제를 풀어가면서 틀린 것을 오답 체크하고 이렇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단순히 실기를 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컬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 지식들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힘들더라도 잘 이해하시면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우리 나는 왜 불안한가 이 책 말씀드렸지만 디자이너라면 이 책은 한 번씩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자인의 대상은 누구라고? 사람입니다. 디자인을 잘하면 누굴 이해해야 돼요?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감정을 느끼며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원초적인 감정의 시작은 바로 불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불안한가라는 이 책의 제목은 이런 원초적 인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힘들어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디자이너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내용들로 만드는 거라서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구입하실 때 후기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끝까지 힘내시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